저승사자가 또 길을 잃었습니다. 봄마다 같은 느티나무 앞에서 명부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 이름은 무당의 제자였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도 지났습니다. 세 번째 봄.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됐다. 스승님,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살아있는 오늘이 명부보다 먼저입니다. 박무녀와 길치 저승사자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저승 명부에 오른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오늘 하루가 명부보다 먼저일까요? 조선 어느 봄날 그 답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온 사람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박무녀의 사당 마당에도 봄이 왔지요. 처마 아래 제비 한 쌍이 집을 짓기 시작했고 돌담 사이 틈새에서 이름 모를 풀꽃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무녀는 그것을 보며 아침마다 팥죽을 먹었지요. 50이 넘은 몸도 봄이 오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복돌이는 그날도 사당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21가 된 제자는 여전히 마르고 앳된 얼굴이었지만 빗자루질만큼은 제법 능숙해져 있었지요. 수수한 회색 한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당을 쓸며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일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박무녀가 팥죽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지요. 그러면 좋겠구나. 복돌이가 빗자루질을 멈춘 것은 그로부터 1시경쯤 지난 뒤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지요. 쨍그랑 하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소리였지만 복돌이는 스승 곁에서 2년을 지내다 보니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던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박무녀는 이미 팥죽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지요. 광대뼈 위로 봄바람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하나가 느티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한 손에 들고 느티나무 줄기에 새겨진 방향 표시 같은 것을 열심히 살피고 있었지요. 느티나무에는 당연히 방향 표시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방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저승사자가 또 길을 잃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 마을이었습니다. 박무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은 채 한동안 오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방은 느티나무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복돌이가 스승 곁에 와서 섰습니다. 스승님, 이번엔 뭐가 보여요? 박무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는 얼굴이다. 박무녀가 사당 마루를 내려왔습니다. 무당 복장의 방울들을 손으로 꽉 쥐고 종종 걸음으로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지요. 오방이 느티나무 세 번째 바퀴를 돌다가 박무녀와 딱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방이 먼저 말했습니다. 또 왔다. 박무녀가 대답했지요. 알고 있어요. 또 길을 잃으셨군요. 오방이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잃지 않았다. 찾고 있는 중이다. 박무녀가 느티나무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나무에 뭐가 있어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없다. 확인하는 중이다. 박무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방울들이 힘없이 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복돌이가 뒤에서 지켜보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방울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에 박무녀가 약속했던 것이었지요. 다음엔 방울 2개 들게요. 복돌이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울 2개를 스승에게 건네며 말했지요. 드세요. 박무녀가 방울 2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오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방도 그것을 보고 있었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울 2개에는 긴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나도 이 마을을 기억했다는 것, 그리고 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오방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박무녀도 끄덕였습니다. 박무녀가 방울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디를 가시려고요? 오방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박무녀가 그것을 받아들었지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무녀의 눈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멈추었습니다. 흐릿하던 붉은 점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름이 이제는 분명하게 읽혔습니다. 복돌이었습니다. 박무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알고 있지 않느냐.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알면서 묻는 거예요. 오방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붉은 점이 짙어졌다.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박무녀의 손이 두루마리를 꽉 쥐었습니다. 복돌이가 사당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스승이 마을 쪽에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자 뒤따라 나온 것이었지요. 마른 체형에 회색 한복, 앳된 얼굴. 빗자루를 2 손으로 잡고 스승과 그 앞에 선 검은 사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복돌이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에요? 박무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목소리는 애써 평탄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들어가 있어라. 복돌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는 대체로 무언가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배운 것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두루마리를 오방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잠깐만요. 오방이 멈추었습니다. 박무녀가 복돌이에게 걸어갔습니다. 복돌이 앞에 서서 그 헝클어진 머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50 먹은 무당이 21살 제자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무녀가 손을 들어 복돌이의 머리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복돌이가 눈을 껌뻑이며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박무녀가 말했지요. 오늘 하루 잘 지냈느냐?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요. 박무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박무녀가 오방에게 돌아왔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어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붉은 점이 짙어졌다면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건가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명부에 이름이 오른 것은 정해진 일이다. 박무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그렇다면 박무녀가 눈을 들었습니다. 붉은 점이 짙어진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알면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방이 박무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늘 그렇듯 굳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요. 오방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부의 붉은 점은 몸이 약해질 때 짙어진다. 몸이 강해지면 흐려지기도 한다. 박무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흐려진다. 그 말 한마디가 박무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습니다. 복돌이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마당도 매일 쓸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복돌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지요. 아주 어릴 때 큰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부에 이름을 올린 이유였을지도 몰랐습니다. 박무녀가 오방을 올려다보며 말했지요. 복돌이가 건강해지면 붉은 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오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명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박무녀가 말했지요. 쉽게는 아니더라도 바뀔 수는 있다는 말이군요. 오방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돌아서려 하는 오방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오방이 멈추었습니다. 내가? 박무녀가 방울 2개를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저 혼자는 복돌이가 어디가 약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명부를 보면 알겠지요. 몸 어디가 약해서 붉은 점이 찍혔는지. 오방이 박무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에게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무녀는 부탁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을 묻는 얼굴이었지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다. 박무녀가 끄덕였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오방이 두루마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복돌이의 이름 아래 적힌 것들을 천천히 읽었지요. 박무녀는 그 옆에 서서 오방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두루마리에는 박무녀의 눈에 읽히지 않는 것들이 더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방이 말했습니다. 폐가 약하다. 어릴 때 알았던 것이 뿌리를 남겼다. 박무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돌이가 이따금 기침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봄과 가을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지요. 그것이 이유였군요. 오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찬 것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박무녀가 물었습니다. 마음이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걱정이 쌓이면 폐가 더 약해진다. 명부에서도 그렇게 읽힌다. 박무녀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걱정이 많은 아이였지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스승이 무서운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알고 속으로 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박무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스승이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빗자루는 마당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박무녀가 복돌이를 보았습니다. 복돌이가 느티나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스승 앞에 검은 사내가 서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없었지만 스승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 있어요? 박무녀가 대답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았습니다. 오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방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리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명부의 일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복돌이를 보며 말했지요. 봄이라 잠시 멍했다. 들어가 있어라. 복돌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스승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는 않고 사당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무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어깨, 회색 한복, 약간 헝클어진 머리. 오늘 아침 마당을 쓸던 모습 그대로였지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박무녀가 오방을 보았습니다. 오방이 말을 이었지요. 명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날은 명부보다 먼저다.
살아있는 동안 몸을 돌보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 된다. 붉은 점은 흐려질 수 있다. 박무녀가 물었습니다. 반드시 흐려지나요? 오방이 대답했습니다. 반드시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드시도 없고 불가능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 박무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울 2개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감사해요. 오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방이 떠나려 하는데 박무녀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저승 방향 알아요? 오방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울 2개를 들었습니다. 박무녀가 방울 하나를 흔들었습니다. 방울이 한쪽으로 기울었지요. 저쪽이에요. 오방이 그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맞았습니다. 박무녀가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엔 혼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걸음쯤 걷던 오방이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혼자는 무리다. 그 말을 남기고 오방이 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은 등이 점점 흐려지더니 느티나무 사이로 녹아들었습니다. 박무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박무녀는 복도리를 살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살폈지요. 아침밥을 따뜻하게 챙겼습니다. 찬물은 슬쩍 치웠습니다. 마당 청소를 시킬 때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안으로 들어오게 했지요. 복돌이가 이유를 물으면 그냥 그런 날이다 라고만 했습니다. 복돌이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달라졌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밥그릇이 더 커졌고 이불이 더 두꺼워졌고 스승이 이따금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것도 알았지요. 이유를 묻지 않은 것은 묻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물으면 스승이 더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척하며 봄을 보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복돌이의 기침이 줄었습니다. 봄과 가을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던 말을 하지 않았지요. 밥도 더 잘 먹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박무녀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잘 먹는구나 하고 말했지요. 복돌이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이 잘 먹여서요. 그 말에 박무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복돌이는 이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무녀는 혼자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봄에 왔던 저승사자가 생각났지요. 붉은 점은 흐려질 수 있다. 고했던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사당 마당에 제비가 또 돌아왔습니다. 처마 아래 지난해 집자리에 새로 흙을 쌓기 시작했지요. 복돌이가 그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저 자리였는데. 박무녀가 말했지요. 돌아오는 곳이 있는 것이다. 복돌이가 끄덕이며 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무녀의 방울 손이 멈추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오방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느티나무를 2바퀴만 돌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빨리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작년보다 조금 덜 헤맨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무녀가 방울 2개를 들고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방이 박무녀를 보았습니다. 박무녀가 오방을 보았습니다. 인사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냥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명부 가져왔어요. 오방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박무녀에게 내밀었지요. 박무녀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복돌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박무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붉은 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분명히 흐려져 있었지요. 마치 먹물이 물에 번진 것처럼 윤곽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박무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방을 보았지요. 오방이 말했습니다. 흐려졌다. 박무녀가 물었습니다. 더 흐려질 수 있을까요? 오방이 대답했지요. 지금처럼 하면 된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밥을 따뜻하게 먹이고 찬바람을 막아주고 걱정을 줄여주는 것. 50먹은 무당이 22살 제자에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었지요. 박무녀가 두루마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오방이 받아들며 말했지요. 내년에도 온다. 박무녀가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방울 2개 들고 있을게요. 복돌이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스승이 또 오래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봄에도 스승이 이 느티나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복돌이는 그때부터 매년 봄 이 나무 앞에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박무녀 곁에 와서 섰습니다. 오방은 이미 두루마리를 말아넣고 있었지요. 복돌이가 스승의 손에 들린 방울 2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스승님, 방울 2개는 왜요? 박무녀가 방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그냥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복돌이가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방이 떠나는 방향을 박무녀가 방울로 가리켜 주었습니다. 오방이 그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걸음.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무녀가 뒤에서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작년보다 방향이 덜 틀렸습니다. 언젠가는 방울 없이도 찾아올지도 몰랐지요. 그러면 그것은 기쁜 일인지 아닌지 박무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오방의 검은 등이 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무녀와 복돌이가 사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돌담 사이 풀꽃은 더 많이 피어 있었지요. 복돌이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박무녀는 마루에 앉아 방울 2개를 손에 들고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복돌이가 쓸다 말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날씨 좋네요. 박무녀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파란 봄 하늘이었지요. 그렇구나. 복돌이가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방울이 바람에 딸랑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해 가을 복돌이의 기침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봄과 가을이 바뀔 때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밥을 3그릇 먹는 날도 생겼습니다. 박무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먹겠느냐고만 물었지요. 복돌이는 매번 또 먹겠다고 했습니다. 박무녀는 그 대답이 좋았습니다. 3번째 봄이었습니다. 오방이 느티나무를 한 바퀴만 돌고 멈추어 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아직 방향을 혼자 찾지는 못했지만 박무녀가 방울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오방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박무녀가 받아들었지요. 복돌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박무녀가 두루마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있었지요. 이름 옆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무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방을 보았습니다. 오방이 박무녀를 보았지요. 2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무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지요.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방이 말했습니다. 됐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박무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됐다. 붉은 점이 지워졌다. 명부에서 그 아이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살아있는 오늘이 명부보다 먼저였습니다. 박무녀가 두루마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스승이 오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복돌이는 세 번째 봄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매년 봄 느티나무 앞에서 만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매년 방울 2개를 들고 이 나무 앞에 선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돌이가 박무녀 곁에 와서 섰습니다. 박무녀가 복돌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23이 된 복돌이는 이제 스승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마른 체형은 여전했지만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져 있었지요.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느냐? 복돌이가 끄덕였습니다. 먹었어요. 배 안 고프냐? 복돌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아침인데요. 박무녀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더 먹어라. 오방이 떠나는 방향을 박무녀가 방울로 가리켰습니다. 오방이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10걸음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내년엔 방울 없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무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울 2개 들고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오방이 잠시 박무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이가 그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향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방향이었지요. 복돌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기 뭐가 있어요? 박무녀가 방울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딸랑딸랑. 아는 사람이다. 사당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비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봄이었으니 제비도 이제 이 사당을 아는 것이겠지요. 복돌이가 마루에 올라앉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박무녀가 멈추었습니다. 복돌이를 보았지요. 복돌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몸이 너무 좋거든요. 기침도 안 나고 밥도 잘 먹히고 뭔가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박무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돌이가 스승을 보았습니다. 스승님도 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은혜 갚죠. 박무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그날 저녁 박무녀는 사당 마루에 혼자 앉아 방울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바람이 불 때마다 방울이 소리를 냈지요. 오방이 매년 봄 이 마을에 길을 잃고 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이라는 것을 박무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치 저승사자와 귀신 무서운 무당의 기묘한 인연은 이제 봄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았지요. 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복돌이 목소리가 사당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스승님, 팥죽 쏘었어요. 박무녀가 방울 2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은 언젠가 그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오늘 하루는 명부보다 먼저였습니다. 오방이 매년 봄 그 마을을 찾은 것은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붉은 점이 흐려졌는지 그 아이가 여전히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저승사자의 방식인지 오방 개인의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박무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무서워도 방울을 흔들며 걸었던 그 하루하루가
복도리에 밥을 한 그릇 더 챙겼던 그 손길이 명부의 붉은 점을 지운 것이라는 것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